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적 공간에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근대를 열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전봉준이 이제 체포되고 난 뒤에 전국에는 새로운 노래가, 특히 아낙네들에 의해서 새로운 노래가 전국에서 슬금슬금 불려지기,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보고 어떤 노래라고 합니까? 보통 민요라고 하죠. 민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민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요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들지도 모르고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됐다는 점에서 민요인데, 이게 그전에 강강수일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른바 민속음악의 시대와 대중음악의 시대를 가르는 경계선은 뭐냐면, 대중문화의 시대 이전의 문화는 뭐냐면 계급에 의해 문화가 규정됐어요. 지배계급의 문화, 피지배계급의 문화.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음악하면 예를 들어서 종묘제례악 같은 거죠. 여러분 전라남도 한평군의 농민이 종묘제례악을 연주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다가는 그 농민들은 전부 능지처참 당할 거야. 알지도 못하지만. 왜? 종묘제례악은 그냥 양반이 아니라 왕실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계급에 의해 규정되고, 또 피지배 계급의 문화인 민속문화는 지역에 의해 규정이 됐어요. 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높은 산이 가로막거나 깊은 강이 가로막으면 전파 끝이다 이거야. 여러분 아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천에 하루에는 별도 많고 인해 갔으면 수십도 많다. 뭐 진도 아리랑이 있고 날 좀 보소는 물량 아리랑이 있고 해가 질라나 바람이 불라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선 아리랑 다 아리랑이래. 근데 노래 가수도 다르고 곡조도 다르고 완전 다른 노래인데 다 아리랑이래. 이는 아리랑이 한 530개쯤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뉴올리언즈의 흑인 재즈문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왜 오늘 연주와 내일 연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악보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주가 내일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내일은 어디서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입에서 입으로 사람과 사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적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이쪽의 문화이지 함경북도에는 강강술래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만들어진 방식이나 전파되는 방식은 민요와 같지만 우리나라 피지배 계급의 노래 역사상 최초의 전국 차트 1위 버전입니다. 전국의 아낙네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동학전쟁의 전선이 전국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야. 이 파랑새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 동학군을 토벌하던 일본군의 군복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팔왕새, 8팔자의 임금왕자, 전봉준의 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의미로 보면 일본군이 맞아요.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의 별칭이 녹두장군이었잖아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요. 이것이 내가 전국 차트 1위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정읍지역에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그 지역에 진짜 오리지널 민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오리지널 민요의 선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그 이전에 피지배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노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전파됐다라는 점은 확실히 다른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형태의 대중음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강강술래와 같은 민속음악이라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경계의 문지방을 밟고 쓰이는 굉장히 과도적인 뭔가 어떤 시대에서 새로운 어떤 체제의 시대로 이행하는 와중에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노래가 우리 노래의 어떤 그때의 시발점은 될 수 있을지인정 바로 근대의 노래다라고 하기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근대란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식민지적 근대를 주장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로 진입했다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일본 학자가 아닌 한국 학자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김용섭 선생 같은 분들에 의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 후기 18세기에서부터 사회체제가 이미 봉건왕조 속에서 근대를 이미 맹화를 갖고 있었고 진화해 왔다라는 이른바 이제 식민지 근대론을 넘어서는 또 수많은 또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치고받고 난리 블루스를 뜬다. 근데 만약에 근대가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개념만이라면 이게 문제가 간단할 텐데 이거는 경제사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사적인 문제도 다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역사학자 이정식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는 이른바 서구의 선발 제국주의 국가 몇몇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제국주의의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서 근대로 이행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성이, 식민지 한반도의 독자성은 뭐냐면 한국이 바로 서구의 열강에 의해 식민화되지 않고 바로 서구 열강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이웃 아시아 국가에 의해 식민화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은 서구에 대한 다른 나머지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와는 다른 서구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근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됐다라고 이정식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얘기에는 식민지를 통한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 얘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요 대목만 떼놓고 본다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바로 오늘의 우리의 DNA를 규명할 수 있는 얘기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리비아에 태어났다든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에게 베트남이나 이탈리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서구라는 상징은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호의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척살하고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를 강간한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곱게 바라다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구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대다수의 나라들은 서구를 대립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를 본 적이 없어. 신미양요, 병인양요 일어나긴 했지만 강화도 일부, 다음에 대동강 하구 지역에 거주하는 몇 명만이 서구니라고 본 뿐이야. 나머지는 그놈의 세국 정치 때문에 볼 틈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웃집 남동생한테 얼떨결에 당하고 보니까 내가 계속 용돈도 주고 막 기여도 하고 막 못 살 때 쌀도 퍼주고 그랬는데 내가 왜 당했지라고 생각해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쟤들은 서구라는 것을 우리보다 한 3, 40년 앞서 받아들였구나. 갑자기 시작해 힘이 세져가지고 날 덮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나머지의 모든 식민지 국가의 민중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아직 서구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서구를 대립과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원과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야. 검증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극한적인 정오만큼이나 그 정오의 벡터 양만큼 만나보지도 못한 서구에게 수많은 무의식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20세기의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수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면서 우리는 서구에 대해서 열렬한 서구빠가 된 유일한 국가라는 거야. 자, 그런 이 뭔가가 어떤 순간 가본 농민혁명의 좌절부터 그리고 이른바 을미사변을 지나 을사늑약으로 이르는 이 10년간의 과정에서 조선의 지도부들은 이제 민비의 외교적 오판, 이어진 수많은 오판들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길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이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운명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결국 1910년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좌절과 동경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이 땅을 떠나서 만주에 가서 독립투쟁을 꿈꾸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빨리 힘을 키워서 우리의 지배자인 일본에게 최소한 자치권이라도 청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른바 자치론의 환상에 빠진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른바 부국강병론에 입각한 자치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자치주의자들의 이상은 뭐다? 바로 서구다. 1917년에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되었다고 했어요. 진짜 뚜껍기만 하고 읽을 게 하나도 없는 소설 중에 하나죠. 이 소설의 핵심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무정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 대사가 이 소설의 주제예요. 배워야지요. 여기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리하고 기나긴 소설을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배워야지요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뭐죠? 서구를 배우자라는 거야. 유학을 가서 여기에 주인공 무슨 뭐 박형식인가 하고 아니 무슨 형식이지? 하여튼 무슨 이형식과 박영채가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마지막 대사가 배워야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자치주의자의 환상이 결국은 깨어지고 이들이 결국은 식민지 총독부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이 나중에 전락하게 되는 것은 이미 어쩌면 이때 이미 그 비극을 안에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의 이름이 문학의 춘원 이광수이고 이런 계몽주의, 이런 식민지적 계몽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음악의 남파 홍영우, 홍남파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파 홍영우는 일본 유학 우에노 음악학원 출신입니다. 가서 서양 음악을 배웠어요. 근데 홍남파는요, 진짜 정말 이 연구해 볼 만한 인물이야. 한국의 20세기에 난 최초의 르네상스적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남파 홍영우는 고향의 봄을 작곡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음악 이론가이기도 했고요.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으며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했으며 하물며 배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의 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잡지 편집자이고 발행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다? 멀티 아티스트다 이거야.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서구도 아니고 꼴랑 일본 동경에 갔다 온 뒤에 신조선 음악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전통 음악은 미개한 음악이므로 빨리 버려야 한다. 버리고 서구의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클래식 음악을, 서양의 음악을 빨리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뭐냐? 본디의 음악이란 선율과 박자와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음악에는 선율과 박자는 이때 리듬이 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개한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논지가 뭐가 틀렸습니까? 이 논지는 전제가 잘못된 명제예요. 본래 음악이 왜 선율과 리듬과 화성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정했는데? 그건 서양 음악의 룰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의 본질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 걸 끼워 맞추는 거 하나 없네? 이 이후에 이른바 서양 음악에 대한 거의 사대주의적 맹종의 역사는 1920년대 홍남파의 사상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민지의 역사에서 세아세아 파랑새야를 이어서 최초의 근대의 한국 음악의 노래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노래가 등장해요. 이 노래는 정확히 연도수가 명확치 않습니다. 1921년 혹은 22년에 녹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아세아 파랑새야는 녹음이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음반으로 녹음이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음반에 녹음된 노래는 이미 1908년에 녹음이 됐는데 그때 녹음된 거는 우리의 판소리가 처음으로 일본 레코드 회사에서 녹음된 적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전통음악이 아닌 것으로 녹음된 최초의 노래입니다. 지금을 따지면 드디어 음반으로 녹음된 이제 진짜 대중음악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또 아직까지 우리 근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규정한다고 보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드디어 음반이라는 레코드판이라는 상품의 형태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문제는 이때는 한국의 음반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냥 기록의 의미밖에는 없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충분한 조건을 전제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이 노래 안에 있어요. 자, 여자 두 명이 불렀어. 여자 두 명의 이름은 박채선, 이류색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과 이들이 부른 발성법을 볼 때 이들의 직업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다? 기생이다 이거야. 여염집 여자한테는 빛날 채자다라는가 버드나무 유자를 이름 안에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버드나무는 이렇게 담 안에 심어도 이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가기 때문에 온갖 지나가는 놈 아무나 만지고 간다고 해서 절대로 딸 자식한테는 버드나무 유자를 쓰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딱 봤어. 저건 예명이야. 그리고 저것은 기생이다라는 거죠. 그 1920년대 초반 당시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했던 유일한 직업은 규성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발성법은 노래는 새로운 노래이나 이들의 발성은 당연히 전통적인 잡가, 민요의 발성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양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두 명이 부르는데 동일한 음으로 다시 말해서 화성적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은 서양 음악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 노래책이나 노래방 보면 작사 작곡자 미상으로 돼 있어요. 어디선가 세야 파랑새야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어.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이 음반이 만들어지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3.1 운동 직전에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입니다.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이어지는 이 1919년의 거대한 민족 저항의 물줄기에서 이 노래의 가사는 바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동경 유학생 그룹이 쓴 것으로 거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2절, 3절로 갈수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계몽적 내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생이 불렀단 말인가? 자, 이제 그러면 자 가사는 이해가 어떻게 해서 만든지 알겠는데 그럼 이 곡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유학생이 중에 한 놈이 만들었나? 아닙니다. 이 곡은 오리지널 곡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곡은요, 하얀 후지산의 기슭이라는 당시 일본의 엔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노래, 일본 엔카의 곡조에다가 한국어 가사만 바꿔가지고 만든 거지. 이제 이른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알면, 아직 곡을 창조하기는 그러하니 그냥 일본에 와 있으니까 또 우리 지배자니까 일본의 선율을 가지고 내용만, 가사 내용만 얼마나 바꿨구나라고 생각이 쉬운데 문제는 이 원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후지산의 기슭도 사실은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얀 후지산의 기슭이라는 엔카의 오리지널은 누가 만들었냐면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영국인 선교사 A.W. 거던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저 지방에 어떤 유치원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애들이 홀라당 다 죽어버렸어요. 배 탄. 그래서 그 아이들의 넋을 기리는 일종의 그 찬송가를 당시 일본에 와 있던 A.W. 거던이라는 선교사가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선율이 바로 이 선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풍진 세월, 하얀 후지산의 기슭, 그리고 A.W. 거든이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만들었다라는 그 망가, 마치 한 노래 안에 식민지 조선과 식민조선의 지배자인 제국주의 일본, 또 제국주의 일본을 낳게 한 그 뒤에 있는 서구라는 이 세 개의 문화권이 조준선상에 정렬해 있는 거죠. 이 노래 하나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한 곡이 주는 무슨 역사를 바꾼 건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저 세아세아 파랑새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합병 이후에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뭔가 문화적인 컨셉이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지금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뭐 일본 거긴 한데 알고 보면 또 양놈이 만든 거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자꾸 리니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생학교가 권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뭐 지금의 뭐 SM 엔터테인먼트지 뭐 이 권번이. 그래서 뭐 평양 권번, 진주 권번 뭐 이랬어요. 기생들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이 평양 진주 권번의 커리큘럼에 1919년부터 일본 엔카가 추가돼요. 그 전까지 우리 기생들은 우리나라 전통만 했는데 고객들이 점점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은 뭐다? 구매자의 욕망에 따라가야 되잖아. 요구에. 그래서 이제 기생들도 일본의 엔카들을 이제 불러야 돼. 이런 그 문화적 배경 아래서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노래가 녹음된 것입니다.